대한민국의 서울의 행복도는 최저야. 서울이 모든 행복도를 깎아먹고 있어. 일단 애들이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면요, 부모들 자기가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이나 제대로 된 직장에 안 들어가잖아요. 부모는 별로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과 살면 자식은 행복할 권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최근 한 달간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좋아해 주셨던 전문가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1대1로 모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시죠, 최명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하와이 대저택에 올 수 있어서 진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누군가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휴먼 오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본업은 저희 총감독님이신데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만 입을 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주로 어떤 문제로 내원을 하고 상담을 하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가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면요. 사는 게 힘들다, 불안하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오시는데 나눠보다 보면은 우울증 쪽이 제일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 쪽은 어떤 경우에는 진짜 속상할 만한 일이 있어서 오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우울증이 와서 안 풀리는 건데 본인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생각하기도 하죠. 안 풀려서 우울증이 왔다. 네,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은 두 유형입니다. 하나는 쭉 계속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증은 한 17살, 18살에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생깁니다. 대학을 좋은 데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도 그때 생기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때 생깁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때 노트 강박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필기 강박, 열심히 필기하고 못 보고 들어가고. 그래서 강박증과 같은 불안장애라든가 아니면 발표 공포증이라든가 아니면 공황장애도 진짜 순수한 공황장애는 그때부터 쭉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이가 한 45인데 최초로 공황발작이 생겼다. 대부분 그 경우에는 우울증 때문에 공황발작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치료받으면 더 빨리 한 달 안에 없어지는 게 목표고요. 그럼 강박증이 생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있는데 강박증인 분들은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네. 아주 절대로 이성의 몸에 손이 안 닿는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신 다음에도 나하고서는 나도 모르게 이성한테 손이 닿았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유명해졌는데 나를 누가 신고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해서는 안 될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게 강박이군요. 네, 다양한 이유로 그냥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자산이 많고 저금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같은 유형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혹은 반대로 확실히 그 자산의 유무에 따라서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질환의 종류가 아예 다르다.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울증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비슷하고 불안장애도 비슷하지만 네. 사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게 되면은 자산이 없는 사람이 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일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우울증인데 6개월에서 1년 일 안 하고 저절로 나아진다고 해보세요. 자산이 많으면은 그냥 우리 재벌 회장님들이 하듯이 외국으로 나가셔서 국제적인 경영을 선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1년 열심히 선도하고 오시면 리프레시 되셔서 되게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매일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몸도 처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마음도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일을 할 수가 없느냐? 우울증 걸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수면이 뒤바뀌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밤낮이 바뀝니다. 외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밤낮이 뒤바뀌면은 밤에 해야 되는 일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한테 맞지 않는 분들은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황발작이 생기잖아요. 공황발작이 생기는데 나는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고 이렇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걸린 아이가 새벽 3시까지 게임하고 있으면은 엄마는 게임에서 막 앉아다고 난리 치시거든요. 걔가 게임을 안 하더라도 아마 새벽 2시 50분쯤 돼야지 잠이 옵니다. 그런데 걔는 게임을 하면은 그냥 게임을 하다 잠이 오는 거고요. 게임을 안 하면은 12시부터 생각해서 걱정과 불안,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생각해서 고통받다가 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구해주는 생명이 이 지구상에서 자살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해주는 거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다음으로 유튜브랑 막강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네. 게임입니다. 게임. 온라인 게임. 이 둘이 아니면요, 밤새 아무것도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도 할 수 없고 유튜브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땐 진짜 인생이 없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끝을 내야 되니까 자해를 해서 우리가 꿈인지 생신지 꼬집어보라 그러잖아요. 네. 자해를 해서 그거를 끝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는 사실 재산이 없을수록 정신질환에 의한 타격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재산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누군가 자기한테 핍박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잃을 게 많다고 생각이 되면은 또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천억 부자가 100억이 되면 여태 100억이 남아있는데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아닙니다. 천억 부자는 다 알거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억 100억 부자가 10억이 되면 아직 10억이나 남아있잖아요. 망했다. 아닙니다. 망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원장님께서 네네. 어느덧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네. 활동하신 지 24년째 되시는데 24년 전에 환자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내원하는 연령층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과 지금 2024년 현재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추 비슷한가요? 아니면 변화가 그래도 보이나요? 조금 변화가 있긴 합니다. 우울증은 옛날에는 나이 든 주부님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젊은 우울증 환자분들이 옛날에 없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병의 인식도 문제도 있지만 옛날에는 직장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토요일마다 쉬지요. 대신 직장인들이 토요일마다 오면 됩니다. 그때는 직장인들이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토요일마다 쉬질 못해요. 굉장히 회사라고 하는 곳의 분위기는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일종의 군대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장님이 나갈 때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젊은 직장에서 일하는 젊은 우울증 환자분들은 거의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어요. 요새는 확실히 젊은 분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진짜 많이 저 중고등학교 때도 진짜 많이 때리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저도 저 때만 해도 계속 그랬으니까요. 예. 네, 무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다 학교에 갔습니다. 맞을까봐. 학교에 안 가면은 그 다음날 가면 선생님한테 맞고 계속 안 가면 집에서 맞고 여기서 맞을 것이냐 저기서 맞을 것이냐.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에 갔습니다. 그게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그게 아니다가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엄마 아빠들이 물어보세요. 우리 때는 우울증으로 결석하거나 학교에 장기 결석을 하는 애들이 없었는데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였던가 그랬던 거고 지금은 다르다고. 그래서 이런 변천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운동을 정말 매일 하거나 직업이 운동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운동을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운동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확실히 운동을 안 하는 비교군 대비해서 정신건강에 좋아야 되는데 안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왜 이런지 한번 원장님 오늘 모시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거는 예. 사실 인과관계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아, 우울증에 걸리고 죽을 것처럼 힘든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이걸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해서 정신건강이 좋은 건지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만 운동을 하는 건지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운동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진짜 운동을 하고 싶고 좋아하고 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울해졌을 때 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오히려 우울증이 심할수록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새 운동을 하십니다. 저 아시는 분이 옛날에 24시간 헬스가 있었을 때 네. 거기서 자기 박사 논문을 하려고 우울증 척도를 주고 계산한 적이 있었대요. 10명 중에 7명이 우울증이시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스스로에게 자해에 해당될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계속 뛰신답니다.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네, 그런 분들이 네. 있었답니다. 10명 중 7명이. 네네네. 거기 와서 하시던 분들은.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재밌는 게 없어져요. 재밌는 게 없어지니까 옛날에는 놀러 다녀야 되는데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이 건강에 좋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는 운동하게 되면 피트니스를 생각하잖아요. 운동이 정신 건강에 좋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우울해도 축구는 합니다. 축구할 때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한테는 축구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분한테 다른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갖다 한다는 거는 우울증으로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게 루틴이 되면은 저는 그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제일 중요한 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 됩니다. 그게 우울증 개선에 네,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먹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먹잖아요.
그럼 배가 아픕니다. 근데 우울증일 때만 자기가 먹고 토해서 거식증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말씀드립니다. 거식증이 아니에요. 먹기 싫은데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밤에 먹고 싶은 것만 야식하니까 안 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울증이 되면은 보통 때 먹고 싶었던 음식은 다 먹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오로지 칼로리가 높은 음식만 좋아하게 돼요. 단 거, 기름기 많은 거. 그런 다음에 새끼를 주로 한 번에 먹는 쪽을 선호하게 돼요. 새끼를 몰아서. 네, 그런데 새끼를 몰아서 한 번에만 먹으면 살이 안 찌거든요. 예. 아침도 이물을 먹고 점심도 이물을 먹고 그런 다음에 밤에는 또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나와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루 3번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그러면 점점 살이 찝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살이 찝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야식을 먹고 싶은 욕망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녁밥을 많이 먹어도요, 저녁밥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새벽 2시에 또 야식을 먹고 또 자게 돼요. 그래서 살을 빼고 싶으면은 먹기 싫은 끼니를 줄이는 게 강호에서는 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질환을 나눕니다. 신경증이냐, 성격장애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영화가 성공하잖아요. 부모랑 자식이 싸우고 갈등하다가 보통 친해지는 영화가 성공해요. 정신과에서 나눌 때 보통 부모랑 자식 사이가 막 사이가 나쁘면은 신경증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몸이 아프건 화병이 생기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에 서구에서는 어차피 부모가 자식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가 없어서 마음이 텅 비어서 그 빈 거를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성격장애가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옛날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괴로워에 해당되는 환자분이 많았어요. 신경증. 네. 이게 괴로워. 괴로워.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 네. 너무너무 부담이 커. 자식 때문에 괴로워가 많았어요. 예. 그때 그 영국 사람이 80년대에는 왜 그랬냐면 영국은 괴로워가 점점 줄어들고 허전해. 공허해가 많아졌대요. 그런데 한국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젊은 분들. 이제 공허해가 더 많아. 지금은 힘들어보다 공허해가 더 많군요. 네, 공허해가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물론 지금도 부모는 자식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존재를 법으로 봐요. 어릴 때 애들은 엄마하고만 지내다가 아버지를 인식하는 순간에 법의 단계로 들어간대요. 법은 뭐냐? 법은요,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맞을 만한 짓을 했어요. 근데 내가 때리면은 나는 불공정하게 법의 처벌을 받거든요. 법은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네가 왜 쟤를 때렸니? 안 봐요. 너 쟤 때렸구나. 넌 벌금 300만 원이야. 그게 법이에요. 나머지를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우리를 짓눌러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짓눌러지다가 보니까 아파서 괴로워져요. 그런데 지금 부모와 우리의 관계는 요새 법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좀 수평적으로 짓누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괴로움은 옛날처럼 뭉개져서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랑받지 못하면서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옛날에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괴로워가 많았어요. 지금은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사랑받지 못해서 지금은 마음이 텅 비어가도 많은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다들 행복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할 때 땅은 좁고 인구 밀도는 높고 거기다가 압축 성장을 해왔으니 당연히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요즘은 또 플러스로 평균 홀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페이크라는 거죠, 그 평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는 수도권 4년제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연봉은 뭐 4천만 원, 5천만 원에다가 부부 합산 소득은 뭐 한 700 이상은 무조건 다 되고 자가로 집 한 채 정도는 수도권에 있는, 이게 가짜 평균이다 라는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는 분명히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도가 왜 이렇게 낮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 평균을 지역별로 한번 뜯어봐야 돼요. 그러면 서울이 이거를 만드는지 아니면 우리가 군단위가 만드는지. 군단위는 생각 의외로 행복도가 오히려 높잖아요. 그럼 우리 말을 바꿔야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서울의 행복도는 최저야. 네. 서울이 모든 행복도를 깎아먹고 있어. 제 생각엔 아마 깎아먹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울이란 대도시는 왜 이렇게 깎아먹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 그럼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이런 경우 있어요. 뉴욕에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추장이랑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 동생이 잘 살아요. 네. 그 추장이 물어봤대요. 진지하게, 야, 너 소가 몇 마리야?
아, 진지하게. 그랬더니 예. 없어 자식아 그러더래요. 나는 손을 몇 마리 살 돈이 있어 그랬대요. 네네. 그랬더니 그래 소가 몇 마리야? 또 소가 없잖아. 그렇더래요. 비슷하게 이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진 거라고는 소가 100마리밖에 없는 분이 그 아프리카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00마리 소는 엄청난 부자이시지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가게 되잖아요. 엄청 자존감이 올라가실 거예요. No. 일단 서울에 살면은요 80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 한 타내가 불행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요새 아파트 단지들은 동에 따라 평수를 딱딱딱딱 볼 수 있게 하니까요 110몇 동, 90평, 100몇 동, 80평 그러면은 50평 동에 사시는 분들은요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90동을 보다가 보면은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권리가 있나? 그래서 서울에 집이 없는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텔레비 보고 게임 되고 유튜브 하고 게임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럼 게임하는 시간 동안 4시간 행복하거든요. 유튜브 보는 동안 2시간 동안 행복해요. 친구랑 수다 떠는 동안 4시간 동안 행복해요. 매일 8시간을 행복하게 지내요. 그러면은 행복도 물어봐서 행복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이 없어요.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 시골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아마 행복하다고 생각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도의 점수를 매길 때 자꾸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 나라 사람들이 어느 만큼 행복하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는 얼마나 웃으면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냐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생각보다 너 행복하니? 그랬을 때 에이 뭐 그저 그렇지 하던 분들도요 그래 너 그럼 오늘 전체 시간 중에 너 뭐 했니? 그러면은 이랬지. 그래 일하는 시간은 행복하지 않다고 가정해보자. 너 나랑 술 먹잖아 2시간 행복하잖아. 또 그런 다음에 게임하는 동안 행복하잖아. 그러나 본인은 내가 그렇게 하루 6시간 8시간을 웃으면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내더라도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 학습을 시켜야 돼요. 너는 행복하지 않으라고. 그래서 드라마에 맨날 우리 행복한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복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게임하면서 지금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또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복의 산통을 깨놔요. 지금이나 그렇게 살지 너 나중에 50 넘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통을 깨놔서 이제 좀 불행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런 다음에 지금 그래도 뭐 조그만 집도 있고 괜찮아 하는 사람도 산통을 깨놔야 돼요. 노후 대책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면은 실제로 나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있더라도 내가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다가도 산통을 깨놓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에서도 오히려 여성은 우리보다 더 불행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나라에서 통계를 내보면은 어쩌면 행복하다는 여성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말이 안 되죠. 여성이 학대받는 나라에서 왜 여성이 행복하다는 게 더 많이 나오지?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관적 조사도에는 행복하다고 나와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점수화해서 하는 게 아닌 주관적으로 응답하게 하면 행복하다고 나오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네. 보통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일수록 가부장제가 심할수록 행복하다는 대백이 많이 나와요. 가장 신나고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가장한테 복종하는 사람? 복종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그러면은 내가 대체로 행복하다고 체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과거에 폭력이 당연시돼서 무조건 부모한테 복종하던 데도 복종하지 않는 대로 바뀌고 또 가정 내에서도 어떤 남성분들은 아직도 나는 가장이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여성분들은 네가 남자일 뿐이지 그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상 생각했을 때 당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당신은 아버지가 좋아요? 자식한테 만족하세요?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애들이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면요 부모는 자기가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감되네요. 네. 예. 우리 아들이 대기업이나 제대로 된 직장에 안 들어가잖아요. 부모는 별로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과 살면은 자식은 행복할 권리가 없어요. 아, 자식도. 네, 그러면서 또 시댁도 있어요.
시댁이 있으면 다행인데 또 만약에 자식이 그 자녀가 또 결혼을 네.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은 또 네. 거기서 또 행복할 권리가 없다라고 또 네,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행복조사에 또 깎아먹는 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통을 깨놓는 이런 보이게 생각하는 구조도 있지만 가정이 불행한 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핵가족이 더 심화돼서 핵가족에서 이제 1인 가구로 가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이 저출산, 와 일본 큰일 났다. 네. 이제 경제도 계속 장기 불경기에 진입했는데 일본은 저기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서 고령화 사회에 일본 보면서 이런 걸 했던 얘기가 나는데 어느 순간 역전이 된 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0.6대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일본하고 더블로 벌어졌다는 네.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보통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집값이 비싸니까 결혼을 못 하지. 보통은 이제 그냥 그렇게 네. 이제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때요? 그거는 네. 1.4까지가 있고요, 1.0까지가 있고 0.6까지의 단계별로 나눠집니다. 아, 네. 1.4까지는 선진국의 운명입니다. 선진국의 운명이다. 2가 돼야 저출산이 아닌 거죠, 최소한. 2가 그렇죠. 돼야 되는 거죠. 예. 네. 1.4는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1.2대 하다가 1.4. 그래서 모든 선진국은 1.4에 수렴합니다. 그럼 1.4까지 이르던 건 뭐냐? 첫 번째는 혼전순결 그런 거 옛날에 진짜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자유로운 성적인 부분에 결혼을 해야만 됐었어요. 네. 선진국이 되면 그게 전부 무너집니다. 음.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선진국이 되게 되면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정할 때는 많은 자녀를 낳는 식으로 갑니다. 근데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한 명이나 두 명의 적은 수의 자녀를 갖다 어떻게든지 잘 키우자는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국은 인구가 이렇게 돼도 망할 거야 했잖아요. 근데 그 인구가 처음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싹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물가도 오르는 것도 맞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보통 생식 후 연령, 생식 전 연령 이렇게 생물학에서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생식 전 연령이에요. 아이를 낳고 나서 생식 후 연령이지요. 생식 후 연령이 너무너무 길어지다가 보니까 아이를 조금 낳고 자신의 생식 후 연령을 갖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전부 다 1.3, 1.4까지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4까지는 그냥 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럽은 1.4에서 안 무너지는 이유는 계속 이민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민을 갖다 해서 오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도 낮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기대치도 좀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늘어난 인구들의 상당수는 그 부분이 보충을 하기 때문에 1.4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1.4까지는 그냥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럼 1.4에서 1.0을 찍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나라들은 싱가포르, 한국, 그런 다음에 홍콩, 한마디로 아시아의 네 용이 대만, 요렇게가 보통 1.0까지를 갖다 찍어주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 엄청난 교육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느 일정 이상 그런 게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결국은 나름대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일을 해서 의미를 갖고 굉장히 일을 오래 하게 사회가 좀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곳보다 좀 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1.0까지는 또 동아시아의 국가의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1.0에서 0.6까지의 0.4는 뭐냐? 그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게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여성의 요소가 있고 남성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모두 다 뭔가 하면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젊은 세대의 상당수한테 보편적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되어버린 거에 이제 여성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지 간에 남자가 처갓집에 되게 된 부담보다는 여성이 주위에서 엄청 얘기 들으면은 시댁에 대해서 갖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별로 그렇게 우리 엄마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여성과 남성의 공통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내가 아이를 낳고자 하면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행복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내 어린 시절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기억하게 되면은 나는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사교육이 있고 엄청나게 부모님이 바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별로 우리들은 그렇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게 어떤 남녀를 불문하고 좀 우리나라에선 딴 나라보다 좀 더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이 최근에 급속히 오르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는데 그거는 왜 영향을 주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0.6이라 그래서 천국이 다 0.6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세종시는 1.1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공무원도 많고 집값도 적당하고 제일 낮은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보다 조금 높은 곳이 부산입니다. 대구가 그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거의 도시 순서 크기 순서대로네요. 네. 예. 그런데 그 나머지에 대부분의 그 나머지 다 0.8 정도를 유지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아시아 내용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서울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다 서울이군요. 근데 서울만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그래도. 네, 서울이 없어지면은 0.8이 올라갑니다. 그 말은 서울은 0.6보다 훨씬 언더에 있어요. 서울이 0.5 정도가 됩니다. 서울만 없어지면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서울이 유독 뭘까요? 그런 이유는요. 예. 첫 번째는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을 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직장이 서울에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성들은 늦게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속상하게 아이를 못 낳기도 하고 네. 아이를 한 명밖에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서울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결혼하는데 방 3개짜리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 3개짜리 집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진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집값은 결혼하는 거를 굉장히 막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주제에 무슨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출산율을 올려야지 한국의 출산율이 올라가고요. 서울의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출산율을 올려야 되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엉뚱한 질문이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비춰봤을 때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사실 뭔가 하지 않아도 다시 인구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있지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자 이거는 스윙으로 가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직장을 가져야 행복한 여성들이 아무도 직장을 못 갖게 했어요. 이쪽으로 쳐요. 이쪽으로 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엄마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아내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학교 결혼하자마자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이쪽으로 와 있어요. 근데 몇 년 지나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나는 빨리 결혼해서 아이 갖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나 내 형편이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지요. 네. 근데 우리 집 떵떵거리는 백만장자예요. 네. 그리고 나는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다들 33, 34세 결혼해요. 나는 24세 결혼하고 그 나머지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아이를 사랑스럽게 키워야 난 제일 행복한데도 다들 결혼을 늦게 해요. 한쪽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혼율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했어야 되는 사람이 이혼을 안 하잖아요. 쌓이잖아요. 이쪽으로 확 쏠려버려요. 그럼 그게 일종의 티핑 포인트처럼 그 나라의 생각에 일종의 대세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이쪽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방의 출산율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방의 출산율은 현재 도시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그게 하나의 유행처럼 받아들여 전부 다 다운이 되어 있거든요. 일본이 올라간 이유는 도쿄의 출산율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제가 일본 데이터 못 봤어요. 네. 지방의 출산율이 올라가서일 거예요. 지방의 출산율이 그 지방에 맞게 올라가게 되고 더 이상 유출된 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출산율이 올라간 거예요. 나는 도시의 삶이 싫어서 아무리 도시너가 나를 갖다 유혹하더라도 나는 고향을 떠나지 않겠사에 젊은 남녀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젊은 남녀들은 대체적으로 일찍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를 잘 낳기를 바라거든요. 그럼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예, 저쪽에도 또 네. 공개 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남일에 관심이 많나요?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경우가 너무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다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땅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훈수 두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상당 부분은 훈수를 두더라도 소용이 없게 그냥 막아버려요. 막아버린다. 예. 네. 미국 같은 경우에 훈수 두기가 너무 힘들어요. 훈수 두려면 비행기 타고 3시간 가야 되거든요. 지리적으로. 훈수를 둘 수가 없어요. 유럽들은요, 훈수 잘 안 둬요. 대신 결혼할 때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근데 서로 그렇게 살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40, 50대나 50대들은요, 아직 옆에서 생식 후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훈수 줄어도 나중에 어떻게 자식이 그래도 나를 버리겠냐 생각해요. 좀 지나잖아요. 이제 보게 돼요.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주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조금 학습이 덜 됐어요. 아직 그 데이터가 많이 안 쌓인 근데 거군요. 고령화 초기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고령화 세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소고령화 세대에서는 자식한테 한 푼도 쓰면 안 돼요.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고령층에 네, 진입하고 그러면- 있는 네, 그러면 사이클이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진짜 부모가 해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 대학교 학비를 안 대줬어. 너희 부모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어? 생각하게 되잖아요. 대학교 학비를 부모가 안 대주는 게 당연한 세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훈수고 뭐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끊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나 지금은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훈수 두면 맥혀요. 그러니까 훈수 둬요. 그러나 안 맥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안 해요. 인간이 누구한테 뭔가 잔소리를 했을 때 그 잔소리를 멈추게 되는 기전은 딱 두 개예요. 잔소리를 했을 때 잔소리를 안 하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참아야 되거든. 고통스럽죠. 참았을 때의 고통보다 했을 때의 고통이 더 커지면 참아요. 결국은 했는데 계속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참아요. 안 하는 게 낫겠다. 아유, 참아야지. 했는데 내가 잔소리를 해서 10의 강도로 괴롭혔거든요. 만의 강도로 반격을 해요. 참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라든가 전체 산업화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의 윤리는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아직은 윤리고 선입견이기 때문에 부모는 해요. 그러나 점점 안 하게 될 거예요. 시월드도 어쩌면 이 세대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